자, 1-195페이지. 7번째입니다. FTP. 자. 자, FTP 서비스입니다. 물론 FTP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그 첫 번째 그 서비스로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념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인터넷에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자, 특징부터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그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물론 얘도 좀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성도를 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그리죠. 자, FTP 클라이언트. FTP 그 다음 서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파일 전송을 하게 되죠. 근데 FTP는 좀 특이한 게 포트를 두 개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21번 포트, 그 다음 20번 포트. 21번 포트는 제어 포트라고 해요. 제어 포트 21번. 그 다음 데이터 포트. 데이터 전송 포트입니다. 20번 포트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게 되죠. 당연히 파일을 주고받는 거고요. 자, TCP 프로토콜 기반이죠. 자, FTP 아주 대표적인 FTP TCP 기반 프로토콜 21번과 제어 프로토콜 20번 데이터 포트를 사용한다. 텔넷이나 R로그인 또 R쉘과 같은 원격 접속은 보안에 취약하다고 그랬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뭐예요? SSH 22번 포트를 사용하는 기억 떠올려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원격 접속은 파일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파일 전송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죠. 원격 접속은요, 그냥 접속을 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뿐이지 파일을 전송하거나 주고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FTP 서버가 동작하는 시스템이 FTP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명령을 받아들이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토콜이다. 클라이언트와 또 서버 방식입니다.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이 그 네트워크와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기억을 하시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니다, 좀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19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접속에는 계정 접속과 익명 접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정 접속은 FTP 로그인하기 위한 계정이 필요하고 익명 접속은 로그인할 때 어나니머스라는 계정이 필요하다. 또 FTP 클라이언트와 대화식이며 명령어 중심 이 텍스트 위주인 인터페이스에 동작을 한다. FTP는 대부분 텍스트 위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FTP 클라이언트 요즘에 R 드라이브 예전에 이제 RFTP라든가 또는 파일질라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접속 방식입니다. 여기. 접속 방식을 보면 흰색으로 할까요? 자, 접속 방식을 보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계정 접속이 있고 익명 접속이 있다. 계정 접속은 서버에서 계정을 생성을 해줘야 되죠. 계정을 생성해서 일반 계정으로 접속하는 거죠. 일반 계정으로. 계정으로 사용하는 거고. 테스트라는 계정이 있다면 테스트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서버에서 테스트라는 계정을 생성했다면 익명 접속은 어나니머스입니다.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나니머스. 얘는 계정을 발급할 때 비밀번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합시다.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밀번호가 1234라면 1234라는 비밀을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의 비밀번호는 뭐냐면요.
이메일 주소예요. 이메일 주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돼요. 얘는 계정명. 아이디에다가 어너니머스, 그 다음 비밀번호는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뭐 이메일 주소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접속이 돼요. 하지만 계정이 아이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너니머스가 있어요. 있고 비밀번호가 이메일 계정이라는 거. 일반 얘는 이제 서버에서 계정을 발급받아야 될 거고 일반 접속과 익명 접속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또 텍스트로 접속할 수도 있고 텍스트 모드로 FTP라는 명령어와 IP 치면 되죠. 그 다음 파일질러라든가 또는 R FTP 또는 R 드라이브로 해서 클라이언트, 그 FTP 클라이언트로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도 접속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FTP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외에 막 너무나 많은 게 또 있죠. 좀 더 깊은 게 이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하고 어느 정도 틀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 SMTP입니다.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자. SMTP가 8번째 나오네요. SMTP 서비스. 자, 메일 서비스입니다. 이 메일 서비스, SMTP 서비스니까 그렇지만 메일 서비스를 보면은요, 여기 살짝 얘가 나왔으니까 메일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이 메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 내지는 형식이 4가지가 일단 있어요.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뭐냐면 SMTP가 있어요. 여기 있듯이 SMTP가 있고요. 그 다음 POP3가 있습니다. 그 다음 IMAP,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MIME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얘는 좀 멀티미디어 형식이긴 하지만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메일 서비스에는 SMTP와 POP3, IMAP 또는 MIME이라는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SMTP는 메일을 송신할 때, 트랜스퍼잖아요. 송신, 메일 송신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SMTP가. 그 다음 POP3와 IMAP는 메일을 수신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죠. 물론 얘는 이제 멀티미디어 메일이라고 그래서 메일을 사용을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죠. 하나의 뭐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텍스트 메일을 주고받게 돼 있죠. 뭐 SMTP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웹메일을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그 웹을 지금 상상하시면 조금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메일 서비스는 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우리가 아우르기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메일 클라이언트로 예전에 쓰던 것들. 요즘엔 거의 안 쓰죠. 웹메일이 뭐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고 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인터페이스도. 하지만 여기서 이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들은 그런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서비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자고요. 인터넷에서 전자메일을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니까요. 전송 메일. 송신을 할 때 쓴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 메일 서버 간의 송수신뿐만 아니라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메일을 서버로 메일을 전송할 경우에도 사용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SMTP예요. 여기도 SMTP가 이렇게 있고, 뭐 서버죠. 뭐 메일 서버라고 봅시다. 서버. 자, 이렇게 주고받겠죠. 얘와 연결된 게 이제 뭐 이렇게 메일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메일 클라이언트. 메일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물론 프로토콜에서 여기는 이제 뭐 POP3를 써도 되고, 여기 SMTP니까 뭐 POP3라든가 수신 프로토콜이죠. 여기 POP3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팝3니까 메일을 수신할 때 팝3를 써요. 자, 이쪽으로 해서 볼 때는 받을 때 팝3입니다. 보낼 때는 SMTP죠. 그러면 메일 클라이언트도 만약에 서버에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는 뭘 써요? SMTP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당연히 이쪽 서버에서 이쪽 서버로 보낼 때 SMTP 쓸 거고, 다 주고받을 때 SMTP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로서 요구 응답,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문자가 7비트 아스키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건 뭐야? 텍스트 메일을 주고받을 때 웹메일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도 보낼 수가 있겠죠. OSI 7 내의 응용 계층의 7계층 SMTP 7계층이라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TCP 기반으로 25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렇죠. 서버 쪽에서 25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죠. 서버 쪽에서는 당연히. 얘도 25번 포트 사용하고, 서버 측이니까 서버 측. 클라이언트는 그건 모르죠. 1024 이상의 랜덤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그건 어떤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SMTP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메일을 전송하기 위한, 메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거. 그 4개 중에 메일 송신, 수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메일일 때 멀티퍼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이라는 요거에 대한 확장입니다. 여기는 텍스트 기반, 여기는 멀티미디어 기반 메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자, 9번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NAT를 설명하기 전에 그 뒤로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199페이지에서 그 주요 프로토콜에서 팝과 IMAP가 나와요. 걔네들도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 메일 서비스죠. 그래서 SMTP하고 좀 연결하기 위해서 그 공유의 주요 프로토콜에서 팝부터 먼저 보자고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자, 199페이지. 사용자가 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전자메일 프로토콜이다. 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자, 팝3. 물론 IMAP를 사용해도 됩니다. IMAP를 사용하겠습니다. 둘 다 메일 수준 프로토콜. 차이는 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한 호스트의 다른 호스트로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SMTP와 함께 동작을 하죠. 이렇게. 함께 동작. SMTP로 전송된 메일이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을 때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PC로 전송해오는 역할을 한다. 그게 수신하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팝2, 팝3. 지금 현재 팝3라고 그러죠. 팝3 하죠. POP3. 세 가지 프로토콜로 구분되며 현재 팝3 프로토콜이 주로 사용된다. 지금 뭐 다 팝3입니다. 팝3. 서버에 접근하여 사용자의 전자메일을 수신해야 하므로 SMTP와 달리 기본적으로 인증 기능을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아이디 패스워드 놓고. TCP 기반의 응용 계층 프로토콜 설명했죠. 포트는 110번을 만약에 수신하게 되면, 자, 이쪽에도 송신하면 SMTP지만 수신할 때는 뭘 쓰겠어요? 당연히 여기에도 팝3를 쓰게 돼요. 그럴 때 몇 번 포트? 110번 포트를 쓰게 된다는 거죠. 110번 포트로.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송신과 수신 다 있어요. SMTP 서버라고는 하지만 보낼 때는 SMTP지만 수신할 땐 팝3죠. 팝3. 메일 서버 구축할 때 팝3 서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서 만약에 이쪽에서 오는 메일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팝3로 또는 IMAP로 받아야 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뭐 서버는 송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수신도 해야 되니까. 서버에 접근해 사용자 메일을 수신함으로 SMTP와 달리 기본적으로 기능한다. 자, 그 다음에 기반의 110번 포트를 사용하고 OSI 7 내의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라는 건 너무나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 IMAP 한번 볼까요? 특징. 사용자가 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팝3와 똑같습니다. 수신 프로토콜은 자, 팝3보다 유연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TCP 기본으로 143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자, IMAP를 사용하면 몇 번? 143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143번. 물론 이쪽에도 IMAP를 설정하면 143번 포트로 서버에서도 왜? 수신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보면 팝3와 IMAP 비교를 해놨어요. 얘를 보고 똑같이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인데, 그죠? 팝3와 IMAP는 둘 다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얘 둘을 볼 때.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메일 수신 프로토콜이면서 차이점. 얘를 구분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팝3와 IMAP를 비교를 해놨죠. 위에 이제 망구성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방식을 보면 비동기화, IMAP는 동기화다. 여기에서 동기화다, 비동기화는 뭐를 뜻하면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동기화냐, 비동기화냐. 같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따로 곡박 그때그때 작동하느냐. 이것이 동기화, 비동기화입니다. 지원. PC 메일, 메일 프로그램하고 모바일 기기, 모바일기 둘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모바일이나 PC는. 받은 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읽은 후 삭제가 되어버려요, 팝3는. 자, 어떤 메일 서버에 내가 접속을 해서 메일을 읽었습니다. 팝3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메일은 이 서버에서는 삭제가 되어버려요, 자동으로. 나한텐 남아있어도. 팝3. 그러면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팝3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옆에 IMAP는 읽은 후 읽어와도 메일 서버에 저장이 돼서 남아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다시 읽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팝3는 한번 읽어오면 메일 서버에 삭제되기 때문에 내 클라이언트에 삭제하면 그 메일은 영원히 읽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점 있죠? 자, 팝3는 사용자가 메일을 읽어오면 서버의 메일이 삭제된다. IMAP는 남아있다. 저장돼서. 확연한 차이죠. 둘 다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편지 수 환경에 따라 제한이 없다. 동기화. 그것도 이제 IMAP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서버에서 저장 능력이 있는지. 물론 IMAP도 클라이언트에서 삭제하게 되면 서버에도 삭제가 돼요. 왜? 얘네들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왔었죠. 팝3는 비동기화고. 여기에서 삭제하더라도 여긴 남아있을 수 있고요. 물론 여기 한번 읽어오면 삭제는 되지만 그렇잖아요. 여기에 삭제가 돼도 여기 남아있잖아요. 클라이언트에 한번 읽어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읽음 표시, 팝3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MAP는 가능합니다. 표시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웹메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웹메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인 예전에 쓰던 이 메일 서버와 그리고 클라이언트인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때 우측에 이렇게 메일이 오게 되면 이렇게 빨간 이렇게 깃발처럼 메일이 왔다고 표시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팝3는 불가능하지만 IMAP는 가능합니다.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하고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면 여기도 나타나요. 여기 안 나타나면 여기 안 나타나요. 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화라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 보낸 편지, PC에 보낸 편지함의 저장. IMAP는 PC와 메일 서버에 보낸 편지 모두 저장. 그렇잖아요. 보내면 하여튼 IMAP는 어디 서버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서버 주소 팝.뭐뭐뭐 IMAP는 IMAP.뭐뭐 꼭 이렇게 꼭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IMAP라고 해서 꼭 IMAP.test.co.kr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기타 뭐뭐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 만큼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팝3와 IMAP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꼭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송신 프로토콜은 SMTP로 나눠져 있으니까 마임, 멀티미디어 메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MTP 서비스를 하면서 팝3와 IMAP까지 메일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에이전트별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메일 서비스가 끝났고 자,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이제 197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9번째 NAT가 있습니다.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서비스, NAT 서비스가 있어요. 중요하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얘는. 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개요, 알려진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의 그런 IP 주소를 변환하는 기술이다. 그겁니다. 공인 IP 주소와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를
주소를 늘 쓰지만 변화. 여러분들 막 귀에 익으라고 하는 겁니다. 매핑. 똑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 다음 뭐 찾는다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공인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거나 매핑해 주는 것이다. 또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이나 매핑해 주는. 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RP는 논리적 주소,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 맥 주소로 변환하는 거. 또 도메인을 IP로 주소하는 것은 뭐? DNS.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NAT는 뭐 공인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로 매핑해 준다. 그 밑에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의 변환 방식에 따라서 크게 정적 NAT와 동적 NAT로 나온다. 정적 NAT와 동적 NAT로 나온다. NAT는 인사이드, 그 다음 아웃사이드, 로컬 어드레스, 그 다음 글로벌 어드레스로 나눠진다. 이건 좀 약간 좀 깊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로컬,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 아웃사이드 로컬, 아웃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를 좀 구분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기억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는 내 네트워크입니다. 아웃사이드는 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사용 목적은 IP 주소 절약. 왜 그럴까요? 공인 IP 주소 하나를 가지고 사설 IP 100명, 200명도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NAT 또는 PAT라는 기능으로 NAT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제 PAT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추가하게 되는 이제 PAT. 얘가 있음으로써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포트를 변환해 버립니다. IP는 IP가 있어야지만 매핑이 되는 건데 포트는 우리가 65335까지 있었죠. 65,536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왜? 인터넷 토크로 나가려면 공인 IP가 없으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의 공인 IP는 있어줘야 돼요. 사설 IP만 가지고는 인터넷 토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다. 왜? 자, 얘도 좀 서버를 또 그려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여기 공인 IP 주소. 여기가 사설 IP 주소. 사설 IP 주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얘와 얘 사이에 주소를 변환해 줄 수 있는 그 기술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NAT가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둘이 통신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변화를 해줘야 되니까. 왜? 이 사설 IP를 가진 얘가 만약에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로 보고 이쪽 네트워크로 본다면 이 NAT 기술이 없으면 이 사설 IP 가지고는 인터넷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이쪽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조그맣게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사용자 측이고, 사용자. 이 사설 IP를 가지고도 공인 IP가 딸랑 여기 하나가 있어요. 공인 IP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받아왔어. ISP 쪽에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ISP 쪽,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KT라든가, 데이콤 또는 SK 브로드밴드 받아왔습니다. 사설 IP는 몇 개 있어요. 여기 한 몇 대가 있냐면 PC가, 사용자가 100대, PC로 말하면 100대가 여기 있어요. 공인 IP 하나 가지고 100대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NAT가 있기 때문에.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그래서 얼마든지 100대가 동시에 나갈 수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적이냐 동적이냐 또는 PAT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내부 네트워크로 보안 강화다. 자, NAT 하면 일단 뭐가 또 떠올려야 되느냐. 자,
공인 IP와 공인 IP와 사설 IP를 서로 변환해 주는 게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보안에 강하다. 보안성 향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설 네트워크에서는 공인을 나갈 수 있지만 이 공인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네트워크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 사설 IP는 공인 네트워크에서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NAT를 사용을 해서 방화벽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이 자체가 이런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방화벽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인 IP 하나만 가져도 사설 IP 어떤 IP를 설정해서 사용해도 인터넷에 나갈 수도 있고 그 얘기가 IP 주소를 절약할 수 있고 밑에는 보안성이 강하다. 왜? 공인 네트워크에서 사설 네트워크는 액세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NAT 기본 원리가 그 밑에 나오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동작 방식은 정적 NAT. 자, 특정 사설 IP 주소가 특정 공인 IP 주소로만 사용하도록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정적 NAT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공인 IP가 예를 222점, 111점, 99점, 100번이에요. 그리고 사설 IP 주소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90 C클래스 사설 IP 때 갑시다. 192점, 168점, 10점, 100이에요. 100. 그러면 여기에서 정적 NAT라 하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쪽에 공인 IP 주소 때 여기에 동인 IP 주소죠. 얘는 사설 IP 주소고 물론 여기에 지금 100대기 때문에 2번부터 지금 100번까지 온 거죠. 190점, 168점, 10점, 100번. 10.2번부터 100번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스태틱 같으면 192점, 168점, 10점, 100이라는 사설 IP 주소와 222점, 111점, 99점, 100이라는 공인 IP 주소를 1대1로 스태틱으로 이렇게 딱 설정해줘. 자, 정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랩핑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92점, 168점, 10점, 100이라는 IP 주소는 무조건 어떤 IP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나가요? 222점, 111점, 99점, 100이라는 IP를 타고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딱 고정으로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동적 NAT일 경우는 어떠냐? 그럴 경우는 IP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런 NAT로 했을 때는 두 대의 PC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공인 IP도 두 개가 있어야지 두 대가 나갑니다. 그 대신 만약에 222점, 111점, 99점, 101번 IP를 가진 IP가 공인 IP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에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사설 IP도 또한 192점, 168점, 10점, 99 라는 사설 IP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100번은 이 100번을 타고 나가고 99번은 101번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어요. 동적 NAT는. 그럼 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100번이 101번을 타고 나갈 수도 있고 매핑해서 나갈 수도 있고 99번이 100번을 매핑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매핑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동적이든 동적이면은 동적 NAT라 하더라도 공인 IP는 이 사설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자 수만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IP가 두 개일 경우에 100명이 사용을 할 때는 어차피 동시에 인터넷에 나가는 몇 명 나갈 수 있어요? 2명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 NAT든 정적 NAT라면 정적 NAT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99번과 정적으로 매너진다면 얘네들은 둘만 영원히 이 IP를 이용해 매핑해서 인터넷에 나가게 되죠. 동적이라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 사설 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죠.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PAT입니다. PAT. 얘네들은 포트로 매핑을 해서 나가요. 포트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 100번이라든가 이제 포트가 발생하게 되죠. 랜덤하게 생성돼서 포트 정보를 붙여서 나가는 거죠. 이 사설에서 NAT에서 뭐를 붙여나간다? 포트 정보를 붙여나가도록 한다. 이 포트 정보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IP 숫자가 한정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100명이 두 개의 IP를 통해 또는 하나의 IP를 통해서 인터넷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PAT야말로 아주 유용하고 IP를 절약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댁에서 쓰는 인터넷 공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PAT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NAT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PAT일 경우는 IP가 두 개 있더라도 두 개를 사용해서 100명이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가 있더라도 100명이 나갈 수 있고, 10개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100명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적 NLT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고, 사설 IP와 공인 IP가 매핑돼서 딱히 정해졌다는 거고, 동적이라면 그것이 IP 두 개를 가지고 100명이 동시에 사용은 못 하더라도 어떤 사용자도 그 IP를 통해서 동시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하지만 동시에는 2명밖에 못 나가는 거죠. 10명 나가려면 공인 IP를 10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적 NAT와 동적 NAT와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시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PAT라고 하지만 NAT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적 NAT는 이제 특정 사설 IP 주소가 특정 공인 IP 주소만 사용하도록 관리자가 미리 지정을 했죠. 이렇게 매핑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면 그 라우터나 이런 데서는 IP, NAT NAT 그다음 소스, 그다음 스태틱 하고 IP 주소, 그다음 공인 IP 주소, 사설 IP 주소, 그다음 공인 IP 주소 하고 엔터 키치면 매핑이 됩니다. 정적으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적 NAT가 나올까요? 자, 그 설명들이 거기에 읽어보시면 이 그림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머지는 그렇게 없고 그 PAT 설명이 나왔을 거예요. 맨 밑에 198페이지 포트 변화를 통해서 NAT를 수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인 IP를 가지고도 그 수십 대, 수백 대의 클라이언트가 사설 IP 주소가 나갈 수도 있도록 만드는 이 기술이 PAT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또 자세한 거는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고 여러분들 게시판이든 또 동영상 강좌 그 질담란이든 어디나 여러분들이 질문만 하시면 이렇게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풀이 있고 또 모의고사에 또 제가 심하게 내지 않습니까? 또 아주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세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20강에서 30강째 정도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만 따르면요. 여러분들 그 2차나 실기 이쪽에 가시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대충 턱걸이에서 60점 넘어가지고 필기 합격해놔도요. 여러분들 2차에서 합격 확률이 그만큼 떨어져요. 왜냐하면 필기를 잘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또 실무에 가깝게 필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강의라든가 또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필기에서 이론을 탄탄하게 가져가야지만 2차 실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가 있다. 합격의 지름길로 가실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 200페이지죠. 200페이지에 HTTP가 나와요. 근데 HTTP는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 또 뒤에 가면은 웹서버를 또 웹서비스를 배우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말로써 한번 볼까요? 자,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뭐예요? 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송수신하는데 적용되는 그런 통신 규약이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웹에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그렇죠? 특징 TCP 프로토콜로 80번 포트를 이용하여 HTML 문서를 전송한다. 80번 포트 HTTP, TCP 기반 다 알고 계시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하지 않는 프로토콜이다. 이게 세션리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건 HTTP 1.0일 경우에. 자, 세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뭐예요? HTTP 1.1 버전을 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것들은 예전에 1.0일 경우에는 이런 유지하지 않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했던 거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었어요. 1.0과 1.1의 차이점. 작은 부하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고 우리 지금 웹에서 얘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한 번 페이지를 볼 때마다 새로운 접속이 생성되며 페이지 전송이 완료되면 접속이 끊어진다. 이건 1.1의 얘기입니다. HTTP 1.1. 그리고 나서 그 201페이지를 보면 HTTP 헤더 구조가 나와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HTTP 헤더가 있고 바디,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라고 그래서 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런 것들 뭐 마임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것들이 포함됐다라는 거 한번 눈여겨 보시기만 하고 일단 헤더 구조는 보십시오. HTTP 요청답에서 HTTP 헤더와 바디 그리고 트레일러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HTTP 기본 원료가 있죠. 이건 뭐 앞에서 다 설명이 됐고 특히 웹서버일 때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챕터 이제 완이 끝났어요. 그죠? 챕터 2 이제 네트워크 활용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배우는데 프로토콜이라든가 기본 개념들이 아주 구구절절히 많은 것들을 제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반복을 해서 여러 번 듣고 또 이 책을 이기적인 정보보안 기사 책을 몇 회도 한 2, 3회독을 하시면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도 그렇게 무리 없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살려야지 여러분들이 보안에 가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시스템 쪽에서 서버 쪽으로만 좀 한다면 네트워크가 이 부족하게 되면 항상 뭔가 좀 비어있는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여기까지 공부를 하십시오. 중요한 개념들이 이 챕터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챕터 2 그 네트워크 활용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